지금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야, 정말 대한민국은 니네는 너무나 훌륭한 나라고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는요 난리예요. 한국이 좋아서요. BTS, 블랙핑크 뭐 일본 청년들이 우리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 니네 나라 전쟁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너 겁 안 나냐. 사실 지금 지구상에서 북한은 핵무기 전술핵 운용부대라고 그래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남한의 서울 포함해서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대사, 이렇게 원래 핵무기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서 대충 내가 널 때릴지 안 때릴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리 공격한다는 훈련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의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위기의식 없거든요. 위기의식 없거든요. 설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나온 학교에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많았고요. 푸틴 대통령은 제 학교 선배입니다. 이 메드베데프와 안보회장은 제 후배고요. 예를 들면 학교 기수로 치면. 설마 전쟁이 날까 그랬어요. 저도 전쟁 직전에 방송에 나가서 전쟁 나냐 그래서 날 수가 없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또 나갔더니 아나운서가 전쟁 안 난다며 그러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상식적이라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절대 날 수가 없거든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날 수 있는 겁니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발발이 있죠? 조그만 강아지. 보면은 사람 몸에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강아지가 막 짖습니다. 꼬리 감추고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표시거든요. 안 그러면 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해요. 북한에 비하면. 핵무기만 없다 뿐이지. 그럼 북한은 우리에 비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겠지만 발발이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무는 능력은 있죠. 그럼 발발이도 물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얘를 때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대치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긁어요. 그럼 이러면 발발이는 이게 제가 여기 긁는다고 생각하는데 발발이는 자기 때리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거 확 물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양측 다 무력 충돌 원하지 않죠. 푸틴도 처음부터 그 전쟁은 아주 복잡한 전쟁입니다. 너무 복잡한 전쟁이에요. 뭐 러시아는 악마고 뭐 우크라이나는 천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정원도 5월 31일 날 북한의 아사자가 3배 증가했다. 자살자도 공식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자살자도 3배가량 증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면 부족이다. 잠을 못 잔다. 다음 주 유튜브에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잠 못 잔다는 걸 공개할 겁니다. 저는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문서를 가지고 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실제로 잠을 안 잡니다, 이 사람이. 새벽 5시에 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챙겨요. 모든 걸 챙깁니다. 그럼 잠은 안 자지. 수면 부족이지. 근데 어떻게 몸무게가 140kg죠? 폭식한다는 얘기죠. 흡연, 과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 내부는 어제 전원회의 끝났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16, 17, 18일. 근데 보면 구구절절이 어렵다는 얘기 뿐이에요. 어렵다는 얘기 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발이 입장에서는 사람 무는 힘, 그 핵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자기의 보호 장치거든요. 근데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반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때 시도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기주의, 문재인 대통령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김정은의 낙관주의, 이 세 가지가 모이니까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북한 내부 정세, 김정은의 전략,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이 탈냉전 그러죠.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두 개가 무너졌다. 탈탈냉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탈냉전 그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지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전 체제 때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세계대전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충돌할 때 거의 핵전쟁 위협이 있었지만 그때는 따지고 보면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있어봐야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질서,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이 개입했죠. 둘 다 망했죠. 그걸로. 자, 냉전이 붕괴하면은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유고슬라비아 피비린내는 내전이 있었죠. 그렇죠? 걸프전 있었죠. 그 다음에 체첸 전쟁, 1차, 2차 전쟁,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1차, 2차 전쟁 얼마 있었죠. 조지아, 그루지아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이게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거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국경 문제로 충돌해요. 얼마 전에도 전쟁했습니다. 한 100명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내전이 있죠. 리비아 있었죠. 지금 예멘에서 후티 반군 사우디하고 또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자본주의 쪽에 미국이라는 조폭, 사회주의 소련이라는 조폭이 자기 일본말입니다만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조폭들이 자기 조직 관리하면 그때는 범죄의 질서가 유지가 됐어요. 조직 범죄의 질서가. 원래 그 조폭들이 있는 데는 잡범들이 없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들이 있는 데는 잡범이 없어요. 근데 이 조폭이 무너지니까 이제 잡범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충돌이.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분쟁의 연속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불행하게도. 왜냐? 소련 체제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있는데 워낙 갑자기 야 경기도 딴 나라, 서울 딴 나라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현재화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누군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자 미국이 아직도 센데 미국이 한때는 전 세계 GDP의 4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5%예요. 팍 줄은 거죠. 지금도 1등은 1등이에요. 근데 중국 올라왔죠. 지금 대한민국도 세계 10위잖아요. 다극화예요. 점점. 그게 많아져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강자지만 상대적인 지위는 점점점 줄어들고 약화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극화합니다. 세계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는 자본주의 질서는 미국이 지켰고 사회주의 질서는 소련이 지켰거든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게 질서 지킬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돼요? 트럼프. 내가 왜 세계 질서 유지하는데 돈을 내야 돼?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발을 빼요.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무극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극화, 무극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점점 전 세계 글로벌 질서는 혼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자, 팬데믹, 경제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안보위기 이렇게 불안해지면요. 우경화예요. 우경화. 민족주의.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자, 유럽에서는요. 너 파시스트야 그러면은 이건 쌍욕이에요. 쌍욕 중에 쌍욕이에요. 제일 심한 욕입니다. 근데 이태리 어떻게 됐어요? 파시스트 무솔리니 후에 여자가 총리가 됐잖아요. 극우 총리가. 프랑스 르펜. 이 르펜 이 사람의 엄마가 극우거든요. 근데 이 딸내미가 지금 지난번에 더블 스코어로 올라갔어요. 지금 마크롱한테 졌지만 이 르펜이라는 여자분이 이 지지율이 2배로 올랐어요.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서. 이스라엘은요.
극우 정당이 캐스팅 보드예요. 튀르키예, 에르도안, 터키 민족주의자가 지금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어요. 일본, 기시다, 영원한 자민당 우파죠. 이러면 시진핑, 중화민족주의, 이거 우파예요, 사실은. 푸틴도 우파예요, 러시아 민족주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전 세계 우경화가, 글로벌 우경화가 시작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우파죠. 우파죠, 그쵸?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불확실성이 오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선명해져요. 우리끼리 먹고 살자. 보호무역주의, 반이민,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신냉전 그러죠? 신냉전. 신냉전 안 옵니다. 그 신냉전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냉전 때는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이 따로 있었어요. 둘 간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공급망 하나잖아요. 전 세계 공급망. 중국이 러시아에 물건 팝니까? 유럽하고 미국, 한국에, 일본에 팔지? 러시아가 석유를 어디다 팔아요? 유럽에 팔죠. 중국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인용으로 뭉쳐진 공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냉전이 아니고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조. 미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립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40%일 때는 힘이 셌는데 이제 25%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 혼자 할까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제 똑같은 아메리카 퍼스트지만 트럼프는 맨나시고, 근데 바이든은 화장을 하고 나온 거지, 이제. 야, 민주주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깨동무하자, 가치. 그래? 요렇게 이제 연대를 추구합니다. 그럼 저건 누구죠? 권위주의.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 요렇게 새로운 갈라치기를 바이든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미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트럼프 맨날 검찰에 불러다니는데 지금 제일 지지율 높죠? 그럼 터키. 이게 EU거든요, 나토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 기반 국제주의가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도가 애매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의 그림인데요. 이게 양면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미국의 GDP의 50%가 넘는 나라가 나오면 죽여버린다. 이런 일종의 가설이 하나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닌데. 자, 지금 역사상 보면 독일 제국 17년 36%, 이때는 미국이 별일 없었잖아요. 1917년에는. 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무리 난리쳐도 미국 GDP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전쟁은 당연히 지죠. 일본이 대단한 겁니다. 43년에 GDP는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모한 달걀로 바위를 친 거죠. 그 전쟁은 처음부터 질전쟁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에 52%가 돼요. 이때는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왜냐? 일본 인구는 미국의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GDP가 절반이잖아요. 이때 이코노믹 애니멀, 이때 얘기입니다. 그때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기억나실 텐데, 저도 이제 6학년이 넘어서 그때 보면 다 건물 주인이 일본인으로 나와요. 헐리우드의 기업 영화 보면 사장이 다 일본인으로 나옵니다. 스시 먹고. 왜냐? 이때가 일본이 올라선 거거든요. 미국을 넘어섰어요. 지구상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랬더니 미국이 일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플라자 합의라고 그래서 엔고 정책을 강요해요. 너네 수출 너무 많아. 안 돼. 그게 죽여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5%가 안 돼요. 이게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미국 좋아하는 거 같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니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 지금. 그러니까 기시다 절대로 친미파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칼날이 있어요. 자, 소련도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바로 중국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71%예요. 지금 75%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50% 안 넘기게 한다고. 그럼 제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언제냐? 2008년, 9년이 50%였어요. 근데 그때 뭐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망할 때예요, 그때가. 미국이 망하느냐? 지가 살기도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중국 죽이는 걸. 그때 오바마가 뭐라고 그러죠? 피보트 아시아, 우리는 아시아로 들어간다. 그때 시작은 해요. 중국 죽이기로. 근데 미국이 정신없으니까 못 죽인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두들겨 팼죠, 중국을. 지금은 바이든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안 끝나요. 미중 전략 경쟁은 안 끝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지칠 때까지 안 끝납니다. 둘 다 지치든지.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의 한 면이고요. 오른쪽은 미중 전략 경쟁의 현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국방비거든요. 근데 이게 2위부터 10위까지예요. 2위부터 10위까지 합쳐도 미국 국방비가 안 돼요. 중국은요. 미국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미국의 3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맨날 엄살 떨죠. 중국이 막 미국을 능가한다. 이게 양면이에요. 경제전쟁과 군사전쟁의 양면입니다. 지금. 자, 이런 환경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8,770억이거든요. 중국은 얼마예요? 2,920억이잖아요. 3분의 1, 정확히 3분의 1이잖아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 대국의 힘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금액만이죠. 군사 기술로 들어가면 중국은 한참 멀었어요. 경제전쟁에서는 75%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나 군사력에서는 아직도 그 넘지 못할 벽이 미국이에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미국의 핵탄두가 한 3,600개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350개예요. 핵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볼륨이 있지만 그러나 내실로 들어가 보면 중국이 GDP가 15%, 75%지만 미국이 3억 6천인데 중국은 15억이잖아요. 인구가.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글로벌 환경이고요. 이건 초연결 시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 지금 요 장면이 우간다나 남극이나 북극도 갈 수 있어요. 맞죠? 이 순간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초에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생기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전 세계로 퍼지는데 딱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한 나라의 문제로 안 끝납니다. 저는 전통안보의 시대는 이겁니다. 국가가 주체고 전쟁을 막는 게 그리고 목표는 소국적 평화. 갈통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1994년 유엔이 인간안보. 야 이제 전쟁 끝났어. 이제 냉전이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안보라는 게 전쟁만 일어나면 아니야. 이제 우리 인간이 행복해야 돼. 성폭력, 차별, 실업, 교육, 민주주의 이런 게 더 위험이야.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안보는 이제 인간이 중심된 인간안보라고 말했어요. 94년에. 그리고 폭력은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입니다. 아, 이거까지 돼야 진짜 평화야? 전쟁만 없으면 평화가 아니라 우리 전쟁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 여성들이 안전해야 되고 유리천장이 없어야 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고문이 없어야 되고 독재가 없어야 되고 이게 인간. 근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라이프 시큐리티.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지금 법륜 스님이 계시는 평화재단에서 국제학술회에서 제가 지난 6월 8일 두 번째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류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게 제일 확실한 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위기.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1.1도가 올랐는데 1.5도까지 오르면 끝난다는 겁니다. 1도가 뭐, 자, 우리 36.5도죠? 1도 오르면 37.5도죠? 그걸 미열이라고 그래요. 1.5도 오르면 38도죠? 이렇게 한 달 가면 죽습니다. 미쳐버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1.1도가 올랐어요. 지금 미열이에요. 이것만 있어요? 팬데믹. 코로나는 치명률이 높지 않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나
마burg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00%입니다. 최대. 만일에 치명률이 100%인 바이러스가 초연결 시대에 터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원자력. 이 인간들이 얼마나 미쳤냐면 그 악몽을 꾸고 나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쓴다며요. 푸틴이 쓰겠다고 맨날 위협하잖아요. 김정은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AI. 터미네이터가 뭐죠? 기계가 인류를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지구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AI 드론과 유인, 원래 멈티라고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고 드론 몇 대를 같이 운용을 하거든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AI 비행기가 유인 조종사를 죽여버렸어요. 임무를 방해한다고. 인간은 자꾸 명령을 하거든요. 아, 저건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죽였어요. 이걸 미군 대령이 보고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군 대령이 아, 그거 아니다. 아니다. 자기 발언을 취소했어요. 압력을 받았겠죠. 그건 인지적인 사고 실험이었다. 절대 아니다라고 자기 발언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기계가 그런 판단 안 하겠어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인간이 너무 많아. 그 어벤져스인가 마지막 편이 인간이 너무 많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딥러닝으로 가면 기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100억이면 너무 많아요, 지금. 50억에 40억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계는 당연히 인류를 제거하는 판단하겠죠. 지금 다 AI로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다 내비게이션 AI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뒤에 뭐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식품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지금 안전하다고 그래요. 유전자 조작 식품은.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연이 만든 돌연변이가 GMO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위적으로. 이게 몇 세대 지나서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류 전체가 스스로 만든 문명의 과학기술의 발달의 결과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이 생명안보의 개념입니다. 라이프 시큐리티. 이건 저만 얘기했고 점점 국제적으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 멸종을 막아야 된다. 멸종을 막아야 된다. 살아남자. 절박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험하는 위험이 그러니까 종으로서 인류 전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제 얘기예요. 그게 엔트로포센 아니겠어요? 인류세의 위기? 인류가 스스로 만든 위험으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예, 좀 많이 좀 길어졌죠? 북한 메인보다. 왜냐하면 이런 글로벌 환경을 봐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김정은 체제를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집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84년생인데 2011년 12월 17일 날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럼 27살에 국가를 체제를 떠맡은 거예요. 그럼 27살짜리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전혀 안 됐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김정은의 집권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기, 2기, 집권 2.5기. 지금 집권 2기예요. 집권 1기는 언제냐? 2011년, 17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조금 비속어를 쓰면 닥치고 핵개발, 닥치고 권력 장악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권력 기반을 강화해야 되겠죠? 여기서 무지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공업부 죽이죠. 북한에 2014년까지 북한의 차관급 이상의 엘리트 200명 정도를 처형합니다. 차관급 이상만요. 그 나머지 더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7년까지는 중국도 안 가고 무조건 핵실험합니다. 북한이 핵실험 6번 했는데 김정은 시기에만 4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권력 기반과 핵 개발에 주력하는 시기입니다. 공업을 왜 죽였겠어요? 김정일이 죽으면서 두 사람한테 김정은을 부탁합니다. 하나는 고모부 장성택. 최고의 민간 실세였거든요. 노동당을 거의 장악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리용호 총참모장, 총 가진 사람, 합참의장한테 두 사람을 맡겨요. 김정은을 좀 잘 보살펴달라고. 근데 김정은이 아버지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죽인 게 6개월 만에 총 가진 리용호 총참모장을 처형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6월에 죽여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 공업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물론 용납이 안 되는 폐륜이죠.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보면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권력을 보세요. 수양대군이 세조죠? 그쵸? 문종. 세종대왕의 아들,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 사람들이 그 문종의 동생들이거든요. 문종한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사실 그때 실수했죠. 장자상속을 하지 말고 세조나 안평대군한테 줬으면 됐죠. 근데 비리비리한 문종한테 줬는데 문종이 거의 뭐 누워서 즉위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밖에인가 제 기억으로 집권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안평대군, 수양대군한테 불러요. 유언을 남깁니다. 단종, 내 아들을 잘 좀 보살펴달라고. 그 수양대군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충성 그랬겠죠? 단종은 믿었죠. 삼촌이 설마 할까? 그때 단종이 삼촌을 먼저 죽였어야죠. 수양대군을. 수양대군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단종이 멍청하다 그러면 돌아가신 양반한테 그러는데 너무 안일했던 거죠. 설마 삼촌이, 권력은 그런 거거든요. 삼촌을 제일 먼저 죽였어야 돼요. 왜냐?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권력, 그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권력 지향성이 강했거든요. 안평대군도 강했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고모부였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청참모장이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사냥꾼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냥개 2마리가 있어요. 난 애기예요. 근데 사냥꾼이 있을 때는 이 큰 사냥개들은 애한테 잘해주죠.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이 큰 사냥개들이 이 어린이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속성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물론 윤리적으로는 절대로 용납 안 되죠. 그렇게 사람을 죽게 됩니다. 이때. 자, 2018년이 되면 자, 2017년 2월 달에 김정남을 죽여요. 말레이시아에서. 왜? 자기 형 마지막 걸림돌. 중국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 2017년 11월 29일 날 ICBM을 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다 가졌어, 이제. 다 가졌어. 자, 이제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됐죠? 근데 문제는 권력도 못 먹고 핵개발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누가 줘요? 남북과 우리가 주죠. 우리가. 근데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미국 허락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8년 이 2018년 3월에 중국 갑니다. 2월에는요. 그 한 달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4월 20일 날, 2018년 4월 27일이면 4.27 판문점회담이잖아요. 일주일 전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경제핵 병진 노선을 이제 끝났다. 핵개발 끝났다. 그리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걸 채택을 해요. 이제 먹고 살겠다는 거죠. 정확히 일주일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더 이상 안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협상이 나와요. 협상하러 나온 거예요. 물론 김정은 마음속에서 완전한 비핵화한다. 그런 생각은 제가 보기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협상하러는 나옵니다. 이때. 먹고 살려고. 나옵니다. 왜냐? 핵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지만 대북 제재가 있는 한, 미국과 척지는 한, 남한이 도와주지 않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중국이 도와주면 되지. 중국은요. 북중 관계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 일제니까요. 중국은 1000년의 적. 이건 북한 사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중국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중국이 제일 무섭거든요. 김정은 정권을 바꾼다면 그건 중국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을 돌봐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정치 감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왜? 의존하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의존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강대국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머릿속에는 남한하고 뚫어야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행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98년 정주영 회장 그 소대 방북하고 이때부터 북한 경제가 좋아져요. 왜? 우리가 주거든요. 개성공단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나옵니다, 이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2019년 하노이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이게 우는 장면이에요. 2020년 10월 10일이거든요. 이게 우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울어요. 수건이 있죠, 수건. 자, 2020년 10월 10일이면 10월이면 가을이죠. 평양이에요. 평양이면 서울보다 춥겠죠? 그럼 여기 수건이 왜 있어요, 허연수건이? 땀 닦을 일이 없잖아요. 요건 미리 쇼하려고 수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는 장면을 보여주려고요. 왜? 실패했으니까.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또 한 손에 안경 들었죠? 제가 이러다가 보면 그러지만 제가 이러면서 이러면 우는 게 더 잘 보이잖아요. 이만큼 그랜드 페일리어. 자기 생각에는 정말 될 줄 알았거든요. 트럼프 협상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2015년, 2011년에 아버지 죽었을 때 12년부터 보면 1%는 자연 성장률이에요. 이건 성장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2015년에 마이너스죠. 2016년에 잠깐, 이건 농업 부문 성과예요. 기상재해도 없었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1, 0.4, 2020년 마이너스 4.5, 2021년, 22년 모두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이 정도 경제라면 아마 곡소리 났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도 가졌고 핵개발도 주력했어요. 권력과 잡았어요. 협상에 나왔어요. 근데 실패했죠. 집권 2기예요, 이게. 먹고 살려는. 그러면 집권 2기 전략을 얘가 버릴까요? 김정은이? 이 사람이? 버릴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정합니다. 뭐냐?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로 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대북제재는 그대로 가니까 자력갱생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그 다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불만 세력들이 있겠죠? 체제 결속, 사상. 그 다음에 대남 대미 강경책. 대남 대미 강경책은 왜 해요? 애가 여러분들 저도 애가 둘이 있습니다만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애가 엄마 자전거 사줘. 그럼 엄마가 안 돼, 돈 없어. 그럼 애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아니 사줘요 이러죠. 근데 엄마가 안 쳐다보죠. 빨래하고 딴 일 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엄마를 괴롭혀야 되겠죠. 막 책을 집어던지거나 문 쾅 닫거나 이럽니다. 그래도 엄마가 안 쳐다봐요. 그럼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뭐냐? 나 가출할 거야 그래요. 이제. 그리고 딱 문 앞, 그러면 엄마가 또 안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해? 문 앞에 딱 가 서요. 근데 얘가 고민해요. 가출하면 이게 불확실해요. 얻어 터질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죠? 그럼 얘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출한다고 말해놓고 문 앞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긴장하죠? 그게 이제 대남대미 강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를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남대미 강경책으로. 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괴롭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많은 걸 생각해요. 가정살림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아이는 오로지 자전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파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엄마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만 2020년에 이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을 거야. 김정은 그 어느 보수 정권 누군가는 극악무도한 동족되게 사대밀고 우리랑 대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윤정부하고는. 왜냐? 윤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몇 달 조용히 지나가요. 좀 봅니다 이렇게. 그러다 자체 판단한 거죠. 언제부터? 이때부터. 7월부터. 윤 대통령이 5월 9일인가 취임하셨죠? 그 양반이.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핵무기를 법으로 만들어요. 이거 북한이 유일합니다. 핵무기 운용을 법으로 만든 나라가 북한이 유일해요.
그 다음에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합니다. 그러더니 한국의 군사시설 비행장 한국 목표로 고위 핵공격을 실시해요. 이런 나라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겁도 없어요.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그래서 속초 앞바다에 미사일 쏜 거 기억나세요? 57km 이상의 코앞에 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은 안 됐는데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이 뭔지 아세요? 앞에 전략이 붙으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는, 물론 그때 핵탄두는 없었죠. 그걸 울산 앞바다에 두 발을 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거짓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합참은 확인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배제하지 못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간이 부은 거 아니에요? 속초 앞에다 쏴? 울산 앞바다에 쏴? 핵미사일을 쏴? 핵탄두는 없었지만. 무인기 왔었죠? 지난해 12월 용산까지. 전에 못하던 거거든요. 이걸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길거리 노숙자예요. 종로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지나가는데 나 무섭지? 그러면 안 무섭죠,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사시미 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때부터는. 그게 핵 지렛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시미 칼이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니까 이제 겁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 막 이렇게 술 취해서 와서 이러면 괜찮은데 사시미 칼 보여주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을 배치하고 나서 간이 부어서 대드는 전략. 쉽게 말하면 그게 핵 지렛대 전략이에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 우린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it-for-tat 때리고 하면 마지막엔 지들이 이긴다는 거죠. 자기들 핵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우 공세적으로 대남 공세를 전환합니다. 보세요. 이게. 아니 세상에 남한 항구에 쓰나미를 일으키겠다고 핵 어뢰를 터트린 시험을 2번이나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3월 21일 날, 25일 날, 4월 7일 날. 그 다음에 화성 17형 쐈죠. 이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는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기술이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인공위성 떨어졌죠? 이거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요거 쏠 때거든요. 폼나죠? 쏘죠? 근데 잘 보세요. 요게 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불이 어디로 들어가요? 차량 밑으로 들어오죠? 이러면 차량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타버리겠죠? 화염 처리 기술을 개발을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보세요. 쏘고 화염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차량 앞으로. 여러분들 차량 밑으로 저런 험한 로켓 엔진 불이 확 지나가면 차량 밑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잘 쐈다고 이 차량에다가 이동식 발사대에 영웅칭호를 줘요. 근데 보세요. 다 들키죠. 자, 화성포 17형 차량 발사대 321호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이 차량이 321호거든요. 근데 사진은 뭐랑 찍어요? 322호랑 찍잖아요. 왜? 이 차가 탔거든요. 나중에 복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김주혜랑 찍은 4월 13일 날 쏜. 얘네들이 하도 여기가 어디냐면 평양의 순환비행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치면 총 무게가 한 200톤쯤 나가요. 차량까지 합치면. 여러분들 그 다리 같은 데 보면 고가도로 보면은 몇 톤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통 성수역에도 50톤인가 45톤이에요. 200톤짜리가 지나가면 서울 시내에 있는 아스팔트 다 깨져요. 그렇죠? 그럼 얘가 200톤짜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평양의 순환비행장에 미사일 조립시설을 만들어 놓고 항상 거기서 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얘네들이 어디 딴 데 못 가니까 순환에서 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여러 번 했더니 한다는 짓거리가 주에 데리고 딴 데서 쐈어요. 평양 인근교회에서 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게 아스팔트 도로죠?
여기 지금 군부대처럼 보이세요? 조경이 잘 돼 있죠? 김정은 특각이에요. 이 평양 원산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김정은 특각이에요. 평양 원산 고속도로 내려와서 특각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딴 데서 쏜 것처럼 포장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다리거든요. 이거 흙이죠. 여기 밑에 뭐예요? 콘크리트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이 차가 갈 데가 없는데 마음대로 딴 데서 쏘는 것처럼 지금 속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군부대가 있겠어요? 북한은 아스팔트는 거의 안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북한이 항상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쏴야 되는데 항상 올라갔다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정상 발사 못한다 그랬더니 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얘네들이 자 평양 인근에서 쏴서 지금 요렇게 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건 안 썼구나. 일단은 정상 발사했고 2, 3단부터는 주변국의 안전을 고려해서 고각 발사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 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은 항상 정상각도 발사했어요. 왜냐? 1단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이 어디 떨어져요? 여기 평양 인근에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쐈어요. 그리고 2, 3단은 고각 1단만 정상 발사했고 2, 3단은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서 고각 발사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원래 여기서 서울시에서 고각 발사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로켓이 서울시로 떨어지겠죠?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이거 실패했잖아요, 지금. 요게 1단이고요. 요번에 찾은 게 요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를 찾았어요. 여기를 찾았거든요. 여기 위성이 들어있는데, 여기 페어링이라고 그래서 두께 있고, 요거가 1단이 떨어지고, 요 부분을, 원래 지구상에서, 이거 안 되네. 대기권이 100km거든요. 100km. 대기권을 못 나갔어요. 대기권을 나가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인공위성 좀 알거든요. 우리 누리호가 1단이 65km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한 2분 5초 돼요. 2분 5초. 그럼 요 100km를 지나면 한 210km 정도 올라가죠? 그럼 이 뚜껑이 벌어져요. 이 페어링이라고 그래서. 왜냐? 우주 공간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찰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뚜껑을 열어야 돼요, 위성을. 근데 얘네는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km 정도에서 추락했어요. 일단은 정상 이렇게 점화가 됐고, 얘가 점화가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얘는 자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성은 이게 나로가 우주로 쐈는데 서울로 올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면. 그러니까 자폭 장치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80개 조각으로 끊어졌다는 거 보니까 자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권도 못 나가고 얘는 끊어지고 얘는 자폭하고 얘를 찾은 거고 얘는 어디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잘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이게 페어링이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뭐 자폭 장치가 제대로 가동됐으면은 희망이 없고, 만일에 부분적으로만 작용했다고 하면 찾을 수 있겠는데 얘는 찾았고 얘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대기권도 못 나가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지난 주말에는 조금 심각하게 내렸어요. 근데 보통 쌀은 4,400원, 500원, 옥수수는 한 1,800원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도 쌀은 5,900원, 옥수수는 3,000원이에요. 많이 올라 있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5월입니다. 6월이 아니라 수면 부족, 체중 140, 이게 AI가 분석했거든요. 근데 집권할 때는 90kg 정도였거든요. 알코올, 니코틴, 불면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지금 서해로 어선 탈북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유럽 근무 외교관 탈북, 블라디보스톡. 지금 국경 봉쇄로 해외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보통 3년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3년 돼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이것도 이 모자인데 엄마하고 아들인데 아빠가 2019년에 평양에 불려갔어요. 검열받으러. 고려관 식당 주인이 지배인인데. 근데 검열받다가 못 나온 거예요. 국경이 닫히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고려관을 대신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고려관의 부지배인이 탈북하다 잡혔거든요. 엄마는 지배인 역할을 했고. 그러니 부지배인은 들어가면 처형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보위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럼 이 엄마도 그 부지배인과 관계가 없겠어요? 그 사건에? 그러니까 엄마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랑 도망가자라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준비가 덜 됐는지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 뭐냐면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19년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3년 만기로 그 뒤로 3년 반이 지났잖아요. 6년 반을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려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 규율도 어겼을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러니까 상당수가 지금 이탈해서 탈북을 준비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내부는요. 국경을 막으니까 이제 어선까지. 어선 탈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브로커가 필요 없어요. 이건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10여 명의 가족이, 두 가족이에요. 두 가족입니다. 양쪽 부모가 이 사돈지간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10여 명이. 엄마, 그러니까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손자 세대가 세 세대가 왔어요. 두 가족이.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저런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몇 년 준비해야 되고 전 가족이 운명을 걸고 왔다는 얘기는 정치범도 아닌데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 가출할 거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쳐다보니까. 그러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안 되니까 에이, 당분간은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좀 해봐야지. 원래 북중교역이 100이면 북러교역은 5도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은 어려울 거고요. 휴전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돈바스 지역 재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명 노동자 파견하는 건 이미 양측이 합의했어요. 보도가 됐어요. 북한이 10만 명 노동자를 보내면 제가 보기에 한 10억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러시아가 줄 거예요. 식량과 에너지로. 그러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가뭄의 단비는 되거든요. 해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북러 관계를 상당히 강화할 거예요. 탄약, 노동력과 자원 식량 프로그램. 북중 관계 이건 계속 강화해야죠. 애매하지만 완벽하게 의존은 안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북중 관계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러시아는 국력이 약화됐죠. 신냉전은 힘들죠.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도 북중러 관계는 답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돌파구일 뿐이지. 자, 이제 윤석열 정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드리면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단 대화 남북 협력한다. 담대한 계획이다. 이런 건 유사해요. 근데 윤 정부는 국정과제, 통일부 국정과제가 2개인데 문재인 때는 5개였거든요. 통일부가 확 줄어버린 거죠, 위상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북한의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인데 이거는 뭐 그냥 시간이 좀 저기 되니까 일단 질의응답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들어줘서 고맙습니다.